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래의 군사 프로젝트. 2. 암흑악마의 무기. 3. 북한을 위한 특별한 선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풍보하자 우리 국방부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대폭 수정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그중 핵심은 경항모로 불리는 항공모함 도입 카드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 전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에서는 단순히 다목적 대형 수송하루로 부르던 것을 1년 만에 경항모로 변경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히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목적 하에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 전투기를 태우고 병력 및 장비, 물자 수송 능력도 갖춘 3만동급 경항공모함을 도입해 해군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항모 도입을 둘러싸고 국내에서는 엄청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계획에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지어졌지만 2019년 발표에는 놀라운 무기 도입 계획이 하나 등장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연구했지만 그 성능은커녕 관련 연구 논문조차 발표하지 못하도록 극비사항으로 삼고 있는 소위 악마의 무기가 신규 사업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렸죠.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이길래 이렇게 철저히 감춰온 것일까요? 지난 2021년 9월 15일 군 당국은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처음으로 공개한 이 영상에서 한국은 탄도미사일이 날아가 표적에 명중하는 모습을 공개해 놀라움을 선사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날 공개된 미사일은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가분수 형태의 현무사가 아니라 현무이 탄두강화형 미사일이라는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현무사를 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탄두를 가졌을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모양의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날 충남 안흥시 염장에서는 실제 현무사 미사일을 발사해 해상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지만 그 영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현무사는 한국의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그 영상이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도 알려져서는 안 극비 사인이기 때문에 종전에 비공개로 실시했던 현무이 탄두강화형 미사일 발사 영상을 대신 공개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다조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절대 실물을 공개하지 않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현무사와 같은 신형 미사일인데 자칫 외부에 도출되었다가는 적국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은커녕 관련 연구 논문조차 쉽게 발표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원이나 성능, 모양 등은 실체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등장했다가 2020년에 사라진 그 무기도 극비 무기입니다. 바로 전자기펄스탄이라는 무기인데요. 다른 말로 엠플렉트로 마그네틱 펄스탄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무기입니다. EMP는 어떤 무기일까요? EMP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62년 미국이 하와이에서 실시한 스타피쉬 프라임 실험입니다. 하와이에서 남서쪽으로 1450km 떨어진 존스턴 섬에서 토르라는 강력한 핵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존스턴 섬에만 영향을 미칠 줄 알았던 폭발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죠. 바로 1450km 떨어진 호놀룰루에서 300여 개의 가로등과 견보기, 각종 전자기기들이 고장난 겁니다. 전화교환국 한 곳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죠. 이 실험을 통해 미국은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핵폭탄이 터질 때 발생한 강력한 음파진 동펄스라는 에너지 덩어리, 산소나 질소와 만나면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튀어나와 대기를 마치 파도처럼 휘어지게 만드는데 이것이 대기 중에 강력한 전자기기장을 형성해 전자회로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험 덕분에 적의 지휘통신과 전자기기를 한방에 무력화시킨다는 핵전자파 공격무기의 개념이 탄생한 것이죠. 국방부가 발표한 전자기펄스탄이 바로 이러한 효과를 노린 것으로 EMP탄이 터지면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켜 불구가 됩니다. 가령 반경 2km짜리 EMP탄이 서울에서 터지면 반경 2km 내 모든 TV, 형광등,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등 반도체로 작동하는 전자제품은 과부하가 걸려 파괴되어 그야말로 불구가 됩니다.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있더라도 환기 통로나 안테나를 통해 지하로 흘러들기 때문에 무력화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비살상용 무기지만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소리 없는 악마의 폭탄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한국은 북한을 무력화시킨다는 목표 하에 1999년부터 응용 연구를 시작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2012년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에 든 1999년부터 EMP 발생 기술 연구를 시작해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현재는 반경 100m 내를 마비시키는 소프트 킬 수준이지만 더 진전시키면 전자장비를 실제로 파괴하는 하드킬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혔습니다. 당시 박찬규 에드 소장은 국회에 출석해 EMP탄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냐? 는 한나라당 김학성 의원의 질의에 군에서 전력화를 요구하면 전력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된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죠. 당시 군 당국은 EMP탄을 2014년까지 개발할 계획이고 이 폭탄으로 불리는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HPM탄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반경 1km급 EMP 무기의 실전 배치 단계에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밀 중에서도 극비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에드 역시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방위사업청은 2017년 2월 14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EMP와 레이저, 무기 등 26개 과제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541억 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는데 2018년 1월 반경 1km에 해당하는 EMP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당시 국방기술통지원과 방위사업청은 에드 주도로 1km 유효거리를 가진 EMP 공격장치 시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죠. 2009년 유효 반경 100m에 해당하는 EMP탄 시험 개발에 성공했지만 반경을 1km까지 넓인 EMP탄 개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2018년 1월의 발표이기 때문에 분명 한국은 지난 5년간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을 것이고 2019년 늦어든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던 당시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개발을 공식화한 겁니다. 물론 EMP탄은 한국만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EMP탄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인데 이는 핵과 비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 인프뉴클리어 EMP는 말 그대로 핵폭탄을 사용하는 것인데 위에서 미국이 1962년 토르 핵미사일 발사 당시 1450km 떨어진 지역의 전자기기가 망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핵폭탄은 그 자체로 EMP탄인데 핵폭탄 투하와 동시에 전자기 펄스가 방출되므로 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만 핵폭탄이 투하되면 모든 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굳이 전자기기 무력화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비핵 엠프론 뉴클리어 EMP 연구합니다. 이는 전자기 펄스를 방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발사 장비에 내장시켜 이를 투하시키는 겁니다. 유효 반경은 기술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유효 반경에 해당하는 범위의 모든 전자기기가 무력화되고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 없고 가격 또한 핵에 비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물론 핵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공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 푸틴은 수세에 몰리자 핵 위협으로 전 세계를 긴장에 빠지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자칫 실제 핵을 쓸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조성됐었죠. 그런데 당시 푸틴이 의미한 것은 핵이 아니라 EMP탄 공격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푸틴은 불특정한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위협을 해왔는데 이것이 전통적인 핵무기 공격이 아닌 EMP 공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EMP탄이 실제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에서 미군이 사용했었죠.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상공에서 길이 2m, 직경 30cm의 EMP탄을 투하해 상공 10km부터 작동해 8km, 5km, 3km에서 각각 전자기파를 발사했는데 이는 발전기 방식의 막스막스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민간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도심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과 군지휘소를 무력화시켰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1km 유효 반경의 EMP탄을 개발했는데 항공기 투하형
미사일 탑재형 등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도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에 장착시켜 전쟁 초기 북한의 지휘소, 미사일 기지, 비행장, 방공 시스템을 전부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심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북한의 지하 벙커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지만 EMP탄은 전선이나 케이블, 통풍구 등 금속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숨은 쉴 수 있는 통풍구가 지하 벙커에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북한이 EMP 분야에 있어서 한국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되지만 한국의 개발 상황이 두렵기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9년 한국이 EMP탄을 국방 중기 계획에 포함시켰을 때 북한의 조국 평화등일 위원회 조평 등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은 말끝마다 평화를 부르짖는데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인기와 전투기들은 농약이나 뿌리고 교회 비행이나 하는데 쓰자고 사들였다고 변명할 셈인가라며 공화국 북반구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 유도탄, 전자기펄스탄, 다업적 대형 수송할 등의 개발 및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 국방 중기 계획은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라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이들 무기에 대한 북한의 공포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한국이 북한과 전쟁을 대비해 준비하는 무기는 비단 EMP탄뿐만은 아닙니다. 비슷한 종류의 무기로 정전탄이 있는데 이는 인공적으로 모든 전력망을 블랙아웃 시켜버리는 무기입니다. 미국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병력을 파병할 수도 없는데요. 그런 사이 전쟁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득보다 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쟁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거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때문이라도 절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선택한 이유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속사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쟁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동안 미국이 겪었던 출구 전략 실패 경험은 참전을 망설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자국의 병사를 그저 소모품 취급하는 러시아와 달리 정상적인 나라라면 참전 용사의 해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전쟁 후유증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쟁 이후부터는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 왓슨 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가운데 3만여 명이 극심한 PTSD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인접국도 아닐 뿐더러 동맹국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에 막대한 군사 지원이 미국이 전쟁을 키우고 있다. 왜 남의 나라 싸움에 미국이 끼어드냐는 식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과거 유고슬라비아와 리비아에 동맹국이 아님에도 군대를 파견한 전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유고슬라비아, 리비아의 경우와 우크라이나는 많은 게 다릅니다. 먼저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미국은 나토 국가들과 함께 1999년 코소보에서 진행 중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했는데요. 코소보 분쟁은 세르비아군이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잔혹하게 진압하는 바람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때 나토 연합군은 민간인 보호와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즉 유고슬라비아가 미국의 동맹국은 아니었지만 민간인 보호와 지역 평화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리비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011년 당시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에 충성하는 세력과 반정부 세력 간 내전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하자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연합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 미국과 크게 관련 없는 두 나라의 국경 분쟁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더듬어가면 소련이 등장하는데요. 되려 미국보다는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군사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절대적인 명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1994년 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된 이 각서는 소련 소속이었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국이 독립을 결정하면서 미국, 영국,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인데요. 1991년 소련이라는 거대한 버팀목이 사라지면서 이 나라들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아주 막대한 대가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소련의 유산으로
남은 핵무기입니다. 실제로 당장 우크라이나만 봐도 사용할 능력은 없었지만 우선 보유한 핵미사일만 176발에 핵탄두는 무려 1800여 개가 넘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던 당시에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량은 무려 세계 3위였는데요. 게다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에 남아있는 핵탄두를 모두 포함하면 무려 4천여 발이나 되는 핵무기가 삼국의 영토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국제정세를 3분지게하고 있던 미국, 영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이너마이트가 가득 들어있는 박스를 초등학생이 깔고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불화불에 체결된 것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입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NPT로 대표되는 핵보유국들을 사다리 걷어차기의 시작인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가 미국의 미약한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안보각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영국, 러시아가 삼국의 국경선을 보전하고 해당 국가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하며 만약 침략에 의해 위협을 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이를 위반했고 미국은 케케묵은 조약에 따라 전장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것. 이는 대한민국이 핵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합의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더욱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동맹국들의 시선에서 미국이 언제든 약속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라고 미국에 일갈했던 것처럼 서울을 위해 워싱턴을,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건 자체적인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강력한 명분인데요. 다시 말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오랜만에 세계 경찰로 복귀했지만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이 시험대에서 미국이 가장 눈치를 보고 있는 심판관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름 아닌 북한 때문인데요. 미국의 대북 제재는 명백하게 실패했습니다. 더군다나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마당에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자체 핵무장이 아닌 미국의 핵우산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한다면 핵 도미노가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남북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기 시작하자 대한민국 내부에서부터 전술핵 배치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라도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까지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는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주한미군의 가치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미국은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상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주장은 약 1년 전에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애초에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 돈바스 정전조약인 미인스크 협정이 실질적인 국가 간 분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국제조약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입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대한민국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이념 대립이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기로에 놓인 건데요. 대한민국이 내린 오늘의 선택은 앞으로 100년간 이 땅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혼돈이나 마찬가지인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과 대한민국 모두 서로에게 최선이 되는 올바른 선택을 내린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음을 대표하는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꺾었습니다. 비록 시뮬레이션이긴 했지만 중국의 신개념 유령 전투기가 F-35를 압도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에 지금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서방 국가가 하이급 주력 전투기로 F-35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공산진영 나라들의 막대한 물량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라는 F-35로 질적 우위를 선점한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의 유령 전투기가 실기체로 등장한다면 지구상 어떤 나라도 중국의 폭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되려 철저히 영공을 농락당하고 중국에 끌려다니기만 할 텐데요. 오늘은 미국을 이긴 중국 유령 전투기를 철저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SCMP가 아주 충격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난징항공항 천대에서 발표한 논문에 기반을 둔 해당 기사는 미 공군 주력기인 F-35, 중국이 개발 중인 AI 지휘 전투기의 모의 공중전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별로 특별할 게 없는 기사지만 문제는 결과였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덮고 중국의 AI 기체가 고작 8초 만에 F-35를 격추하며 압승을 거둔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결과였는데요. 외계인과도 싸울 수 있다던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중국이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AI 전투기 앞에서는 종이 비행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F-35는 30km 전방에서 미사일을 어깨 너머로 발사하는 비상식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중국 AI 전투기에 반응조차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는데요. 이런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기체들의 성능 차이가 매우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최고 속도가 마하 1.6인 F-35의 최대 중력 가속도는 라인치가 한계지만 AI가 지휘하는 중국의 전투기는 마하 5에서 11을 넘나드는 극초음속 비행으로 최대 중력 가속도가 11지에 육박하는데요. 오죽하면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령 전투기라는 별명까지 퍼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들린 말도 아닌데요. 놀랍게도 중국의 유령 전투기는 완전한 무인체계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국 유령 전투기가 F-35를 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지는데요. 5세대 전투기 이후 미래 항공전의 가장 큰 제한사항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입니다. 공중전의 개념을 제시한 제2차 세계대전의 스핏파이어부터 등장과 함께 5세대기 정점에 올라선 F-21 랩터까지 전투기에 적용되는 항공 기술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발전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만고불변의 법칙으로 여겨졌던 건 파일럿의 역할을 사람이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를 설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중력 가속도에 의한 의식 상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전투 조종사라 하더라도 플러스 중력 가속도의 경우 9G를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의 경우 3G를 30초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나마 플러스 중력 가속도의 경우 체내 혈이 발 쪽으로 몰리면서 의식을 잃는 블랙아웃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의 경우 반대로 혈액이 머리로 쏠리면서 핏줄이 터지는 레드아웃이 발생하는데요. 블랙아웃은 격정적인 중력 가속도 상황에서 벗어나면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레드아웃은 눈과 뇌의 모세혈관이 터지거나 심할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투기 비행 중에 레드아웃이 발생하면 아무리 고도로 훈련된 파일럿이라 할지라도 홀로 극복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현대의 전투기는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파일럿이 모종의 이유로 기체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하여 15초 이상 입력이 없을 경우 강제로 조종석을 사출하는 데드맨 스위치 등의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하지만 마주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파일럿의 생명 유지를 위한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하기에 유인 전투기의 기체 성능에는 한계점이 뚜렷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안전장치를 구비한다 하더라도 파일럿의 생명을 완전히 담보하지도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일례로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F-15K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력 가속도에 의한 의식 상실로 일대가 추락하면서 파일럿이 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이 기체 구조상 가장 안정적이라 평가하는 라팔은 같은 이유로 2007년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는 현재까지도 라팔의 유일한 추락 사고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F-22 랩터 역시 2009년에 파일럿이 의식을 상실하면서 기체와 함께 추락, 순직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자체적인 조사에 따르면 전투기 파일럿들이 겪는 중력 가속도에 의한 의식 상실은 100만 시간당 약 933회에 달합니다. 심지어 이는
플러스 중력 가속도 기준으로 7.5G 이상의 급격한 기동을 실시하지 않는 통상 비행을 기준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실제 파일럿들이 전시에 경험하는 도그파이트의 경우 5분 이상 지속되면 100명의 조종사 중 19명 이상이 의식상실에 노출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하는데요. 이는 특히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은 400여 대의 전술기 보유량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FA-50, KF-16, F-15K, 그리고 120대 양산 계획 중인 KF-21까지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는데요. 이는 곧 4세대 이상의 전투기와 WVR, 도그파이트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파일럿들은 적에 의한 피격 외에도 늘 중력 가속도에 의한 의식상실이라는 위험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려 하는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없지 않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인 전투기 개발의 최선두를 달리는 건 유감스럽게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무인 전투기의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 운용 기술과 AI 운용체계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는 최근 퇴역 전투기 중 일부 개체를 무인 드론으로 개조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미그 21을 기반으로 제작된 J7300여 대가 그 첫 대상인데요. 현역 운영 시절 최대 속도가 마하에 육박하던 J7이 무인 전투기로 개수된다면 중국은 아무 손실 없이 가미카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15개의 비행 대대를 얻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직 무인 전투기 개발과 운용은 걸음마 단계이긴 한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중국이 퇴역 전투기를 드론으로 개조해 나간다면 향후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대단히 현실적이며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시진핑이 천명하였듯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전수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구성 속에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타격 역시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꼭 주한미군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택에 따라 대만 침공의 승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만 전쟁 발발 시 중국 북부 전구, 동부 전구는 대한민국과 일본을 상대하기 위한 전력으로 운용될 것입니다. 특히 동부 전구는 3개의 집단군과 해군 1대, 2개 해병여단, 2개의 공군기지, 1개의 로켓군 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발한다면 동부 전구는 2개의 해병여단을 한국 서해안으로 침투시켜 수도권을 장악하고 그 사이 로켓군으로 원거리 타격으로 주요 군사기지를 파괴할 속셈인데요. 여기서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전략 목표물에 앞서 소개한 드론, 전투기, 무인 전투기 등이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대한민국 또한 이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대응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서해, 함정을 통한 요격입니다. 일례로 8척을 운용 중민 대구급 호위함에는 각 함정에 한국형 수직발사 체계 KVLS가 16셀씩 탑재되어 있습니다. KVLS는 현재 미군에서 운용 중인 41 스트라이크 팩과 동급의 무기 체계이지만 셀 면적은 180%, 셀 길이는 120%, 무장 탑재 능력은 185%, 화염 처리 능력은 135% 향상되었는데요. 아무리 무인 전투기의 기동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3세대 이하의 전투기에 기반한 이상 큰 위협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군기를 통한 항공요격이다. 2025년이 되면 만에 하나 KF-21 양산에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5세대 전투기 F-35A 39기, 4세대 전투기 F-15K 59기, KF-16 132기, F-16 TBU 34기, 3세대 전투기 F-5E와 KF-5E 80기 등 약 350대의 전술기가 현역으로 운용 중일 텐데요. 여기에 FA-50 60기를 포함하면 최소 수량만 41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군사 관계자들은 이 중 20% 내외가 동시간에 수도권 영공방어에 투입될 수 있다고 상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시도 중민 무인화 전투기들은 2.5에서 4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에 현용하는 대한민국의 공중 전력으로도 서해의 물고기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지상 요격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적어도 방공망은 고체 추진 방식을 사용하며 최대 속도가 마하 2.1에 달하는 신군과 5km 이하 적어도 접근체에 대한 절대 방어를 담당하는 K-31 천마가 배치됩니다.
그 다음은 천궁. 천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K917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운용하며 기동력까지 확보한 천궁 시리즈는 1,440km 범위 내에서 마하사의 무인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2024년 개발 예정인 LSM이 있는데요. 한국형 사드도 불리는 LSM은 아직 정확한 스펙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대탄도탄 유도 요격의 역량이 맞춰진 만큼 무인 전투기에도 상당히 효과적인 요격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무리 촘촘한 방공망을 갖췄다 해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당장이야 중국의 무인화 시도는 J7에 그치고 있지만 대기줄에 서 있는 퇴역 전투기만 하더라도 무려 3,000대에 달합니다. 유사시 중국이 우리 방공망을 약화하기 위해 무인 전투기를 대거 전개한다면 이를 모두 막아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서해상에서 격추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의 피해나 산업시설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선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 능력을 갖춘 하드킬 대드론 전력과 제어권을 상실케 하는 소프트킬 대드론 전략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통해 하드킬 방식의 한계가 도출되면서 소프트킬 대응 방안 확보에 지나치게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되는데요.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이 구분되어 있다는 속담처럼 무기체계는 모든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인 발전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